네, 안녕하십니까. 경일중학교 학생 여러분, 박범찬입니다. 이번 시간엔 송이 발전하고 북방민족이 성장하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인기가 사그라들었지만 공무원 시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치고 있죠. 언제부터 이런 공무원 시험이 시작됐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수나라 때부터 실시했던 과거제가 그 시작이었죠. 당나라 때 조금씩 확장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과거 시험은 도대체 언제부터 실시했던 걸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의 건국과 변천. 송나라 건국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이른바 5대 십국 시대라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이 5나라들이 이른바 5대를 구성하고요. 그 외에 크고 작은 나라들 10개 나라들이 생겨났던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절도사들이 판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판을 쳤느냐. 당시 5대를 건국했던 사람들 전부 다 절도사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절도사들에 의해서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상당히 안정돼 있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상당히 불안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안정을 찾아온 국가는 바로 송나라였죠. 송나라를 세웠던 조광윤도 마찬가지로 절도사였습니다. 이 송나라를 세웠던 조광윤은 바로 문치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문인 관료를 우대하는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절도사들이 갖고 있던 그 병권이 한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너무 딱 좋았던 거예요. 지방 권력을 갖고 있던 이 절도사들이요. 중앙 세력의 위협을 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도 개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나라는 국가 안정을 위해서 이 절도사들의 힘을 빼야만 했어요. 그 뺀 권력은 황제가 가져가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을 문인으로 배치시키면서 더 이상 군대가 국가 권력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치주의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당시 중앙군이었던 금군을 강화시켰어요. 금군을 강화시켜서 황제 직속으로 만들게 됩니다. 모든 군권이 황제에게 집중되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과거제도를 개편해서 황권을 강화했다는 거. 문인 관료들을 양성하여서 그들이 황제를 보필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만들 수 있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황제가 모든 인사권을 주관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개편됐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전시제도의 도입이에요. 황제가 마지막 3단계 시험을 직접 주관합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합격자들이 이제 수도에 올라와서 시험을 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전시를 치르도록 하게 되었어요. 이 전시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게 됩니다. 황제가 시험 문제를 직접 준비하고요. 황제가 그 문제를 내서 그 답들을 보면서 황제가 채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서 등수가 정해지게 되면은 내가 나를 뽑아준 사람이 황제야? 황제폐 학교 날 직접 뽑았다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황제와 관료 간에는 사제 관계가 형성됩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좌주문생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무튼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당나라 같았으면은 귀족에서 뽑았다 보니까 뭐 귀족의 입김이 더 강하게 작용했다면은 이제는 황제가 직접적으로 입김을 작용함으로써
황제에게만 직접적으로 충성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다른 방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떻게든 시험을 붙어야 되니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송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방지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채점을 할 때 응시자의 이름을 가리고 채점합니다. 그 당시의 모든 과거 시험은 논술형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미리 누군가의 답이 누구에게 합격점을 주세요. 이렇게 뭡니까? 미리 청탁을 넣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응시자의 이름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썼는지 모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글씨체가 특이하도록 써서 내면은 이 사람이 걔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으니까 아예 답안지를 다시 써가지고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써서 그 사본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부정행위 방지에 대해서 뭡니까?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문치주의 정책을 펼쳐서 문인 관료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우대하는 송나라. 하지만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면요. 반대로 군대는 어떻게 될까요? 국방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란족 같은 북방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게 돼요. 그런데 송나라는 그들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평화를 돈으로 주고 사게 되죠. 많은 양의 은과 비단을 주면서 제발 쳐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고 매년 은 얼마, 비단 얼마 이런 식으로 바치는 거죠. 한 해, 두 해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액수가 쌓이고 언젠가는 만성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를 부르죠. 바로 왕안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 사람이 어떻게 개혁정책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치주의로 군사력이 약화된 송은 북방 민족의 침입을 자주 받았으며 평화를 유지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많은 양의 비단과 은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중앙 집권화 추진으로 관리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송의 신종은 재정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 왕안석을 등용하였고 왕안석은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강병을 목표로 신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신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춘궁기 때 정부가 백성에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청묘법, 정부가 소상인에게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시역법, 농민에게 요역 대신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으로 정부가 실업자를 고용하여 노역을 대신하게 하는 모역법, 정부가 물품을 구입하고 다른 지역에 유통시키는 균수법, 직업군인 제도를 고쳐 병농 일치의 민병을 양성하는 보갑법, 백성에게 말을 사육하게 하고 전쟁 때 이를 징발하는 보마법 등이 있습니다. 왕안석의 신법으로 재정이 개선되었지만 지주, 대상인, 보수파 관리들의 반발로 개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영상 잘 봤나요? 일단은 영상에 나와 있는 법들은 여러분들이 이름까지는 잘 모르셔도 이러이러한 법들을 시행했구나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법들을 이제 좀 알아보자면은 가장 큰 특징은 결국 뭐냐면은 뭐 백성들한테 뭐 낮은 이자로 복지에 빌려줘가지고 뭐 한 해를 잘 넘기고 농사 잘 짓게 해라. 뭐 저금리로 소상인들한테 저금리로 돈 빌려줘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다양한 실업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거나 뭐 군대를 양성한다든가. 그래서 부국강병과 중소 농민들, 중소상인들을 성장시키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영상에도 봤지만은 보수파의 반대로 결국 실패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개혁의 뜰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금나라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요를 멸망시켰지만 그 금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복송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가 2명이 잡혀가는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참변을 맞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는 송의 남은 무리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송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도 남송지방은 강남 지역을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부를 어느 정도는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강력한 세력이었던 원나라에 의해서 남송이 멸망당함으로써 한족 왕조는 잠시 문을 닫게 됩니다. 송의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부터 볼게요. 일단은 창장강,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쯔강 그 지역이죠. 하류 지역을 개감함으로써 농지가 늘어나요. 뭐 모내기법이라든지 그 외 품종 개량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전합니다. 그래서 강남 일대가 상당한 곡창지대로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 농산물들 팔아야겠죠. 그래서 상공업도 상당히 같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행이라든지 작 같은 동업조합들이 생겨났는데요. 우리가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소공업자들의 뭡니까? 그런 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일 상공이 발달했다면 어떻습니까? 현물 거래보다는 편하게 동전, 화폐를 이용한 거래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특이하게 지폐, 교자라고 불리는 지폐도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해상구역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송나라는 큰 배, 나침반 이것을 통해서 먼 거리 항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들어가도 교역을 쉽게 할 수 있었죠. 특히나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이런 도시에서 대외무역을 관리하는 기관이 설치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조금 발음을 조심해 주십시오. 시박사라고 해요. 시박사. 그 시박사가 대외무역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를 보면서 여러 나라도가 이렇게 교류를 했구나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 뭐 아라비아, 인도,
이쪽에 유목민족 국가들 서와 같은 이런 나라들하고 교역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어떤 물품들이 거래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이 당시 북방민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정복왕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 중국의 일부 혹은 전체를 지배한 북방 유목민족의 국가들을 우리가 정복왕조라고 해요. 선생님, 옛날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위 같은 이런 나라들도 정복왕조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들은 침투왕조라고 하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왜 따로 구분을 하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정복왕조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 중국이 5대 19국으로 분열하는 이 과정에서 중국이 다른 부족들을 제어할 수 없는 시절이죠. 그래서 지방 쪽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있던 유목민족들이 다른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나라를 만들게 돼요. 왜 우리가 언제까지 중국에 눌려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한 명의 영웅이 다른 부족들을 무력으로 통일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국가로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정복 왕조 국가들을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거란족입니다. 이 친구들은. 거란족이 야율 아보기를 통해서 통일됐어요. 야율 아보기가 통일을 해서 거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사이가 좀 좋지 않아요. 발해를 멸망시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려와 한 3차례 정도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화북 지역에 진출해서 송과 대립하면서 나라 이름을 요라고 고쳤어요. 그 다음에 알아볼 나라는 바로 서하입니다. 바로 탕구트족이죠. 이원호라고 하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이 나라는 되게 작았지만 동서교역로, 그러니까 비단길 이쪽을 장악해서 송을 압박했죠. 금나라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국가입니다. 바로 만주에 살고 있던 여진족. 한때는 우리나라 이제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부족인데요. 나중에 여기서 완한 아구타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금이라고 한 나라를 세우게 돼요. 송과 연합해서 요를 멸망시켰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송을 공격해서 남쪽으로 몰아내고 화북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몽골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정복왕조 국가체제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중통치체제, 고유문자.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아까 얘기했던 북위 같은 침투왕조랑 구분이 돼요. 북위 같은 나라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한족화 되려고 말과 복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족의 복장으로 바꿨다고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정복왕조로 구분이 돼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일단은 효율적인 통치. 그러니까 유목민족 방식대로 통치하고 한족들은 한족이 원래 운영했던 9년제로 통치하고 따로따로 구분해서 통치를 하는 것도 효율성이 있었어요. 효율성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고유문자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 이들과는 절대 섞이지 않겠다. 섞임으로써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비족이 지금 남아있나요? 남아있지 않죠.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신 친구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